유럽의 심장부라 불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비밀 회의장 앞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의 국방, 핵심 관계자들이 집결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하늘과 땅을 지배해왔던 전통 강호들이 이토록 다급하게 손을 맞잡은 이유는 단 하나. 정체불명의 거대한 힘이 유럽 전역의 군사 표준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두고 유럽 방산업계의 생존을 건 마지막 반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철옹성 같았던 방산시장에 균열이 생기며 무려 수조 원 단위의 거대 계약들이 연쇄적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 존재는 압도적인 속도와 믿기 힘든 정밀함으로 유럽군 지휘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당황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긴급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거대한 흐름을 막기엔 늦었다는 파격적인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 까다로운 유럽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으며 왜 유럽의 맹주들은 이토록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유럽 대륙을 뒤흔든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 민족의 저력과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내막을 하나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에스토니아 국방부 인근의 한 전략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북유럽의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던 건 회의장 안을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이었죠. 저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오가며 방산 물류 컨설턴트로 일해온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었지만 그날 제가 목격한 장면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력체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무기들이 유럽의 벌판을 누비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유럽 방산 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 이곳은 그야말로 독일과 프랑스의 동무대였습니다. 유럽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고 아시아 국가의 기술력은 그저 뒤를 쫓아오는 수준으로만 여겼죠.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화에 젖어있던 유럽은 당장 눈앞에 전력 공백을 메워야 했지만 그들이 신봉하던 유럽의 공장들은 멈춰서 있었습니다. 납기만 5년. 기계는 10년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통보가 이어졌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조용히 등장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9 썬더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산 자주포의 재원을 검토하며 보이던 그 당혹스러운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155mm, 52 구경장 주포,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그리고 분당 6발의 급속 사격 능력까지. 수치만 보면 유럽의 최신의 자주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약 후 2년 이내에 모든 물량을 인도할 수 있다는 한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었죠. 당시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 등 외신들은 앞다투어 이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빠른 납기, 안정된 성능, 그리고 감당 가능한 가격. 이 세 가지 요소는 전쟁의 공포에 떨던 유럽 국가들에게 유일한 구원줄과 같았습니다. 폴란드가 무려 672문에 달하는 대규모 도입을 결정하자 이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유럽 방산 질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까지 줄줄이 K9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현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강자들은 이를 K9 효과라고 부르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이 세운 표준이 아시아의 한 나라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9은 단순히 저렴해서 팔리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운영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영하 30도의 혹한석에서도 가동률이 90% 이상을 유지한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유럽의 군수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무기가 임시대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력 전력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거물들이 긴급하게 암스테르담에 모여 결탁하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암스테르담 회의장에서 흘러나온 소식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손을 잡고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K9이 장악한 유럽 시장을 탈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KNDS와 레오나르도라는 유럽 방산의 거두들이 뭉친 이 연합의 핵심 병기는 바로 AGM이라 불리는 무인 포탑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이동 중에도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지켜본 유럽 전문가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면서 포탄을 쏘아 올린다는 것은 현대전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혁명적인 기술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드론과 대포병 레이더가 하늘을 뒤덮은 오늘날의 전장에서 잠깐이라도 멈춰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럽 매체들은 이를 두고 K9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차륜형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여기에 자국의 첨단 지휘, 통제 체계를 결합해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발표 뒤에 숨겨진 그들의 깊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렇게 서둘러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증명하는 셈이었으니까요. 만약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을 뒤흔들지 않았다면 각자의 자존심이 강한 유럽 국가들이 이토록 신속하게 기술을 공유하고 자금을 합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기술의 진보를 외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한국에 빼앗긴 방산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만난 노련한 군 지휘관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륜형 자주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빠를지 몰라도 진흙탕이나 험지에서는 궤도형인 K9의 기동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유럽과 동유럽의 거친 지형에서 무거운 차륜형 장비가 제대로 기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화려한 기술을 구현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은 당장 전력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이 미래를 약속할 때 한국은 당장 내일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완벽한 결과물을 손에 쥐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군이 이동중 사격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그들이 내세운 미래 기술보다 한 발 앞서 다음 세대의 전장을 설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의 방산 기술진과 대화를 나누며 가장 놀랐던 점은 그들이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이미 K9A2와 A3라는 거대한 로드맵을 현실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이 이제 막 무인 포탑의 개념을 도입하려 애쓸 때 한국은 이미 승무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자동화 시스템의 시험 평가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K9A2는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어 승무원이 3명만 있어도 전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성능 그 이상의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에스토니아 장교는 한국의 이런 준비성을 보며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할 때 한국은 이미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었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욱이 유럽이 자랑하던 이동중 사격 기술 역시 한국에게는 거대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업들은 단순히 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지형에서도 명중률을 유지하면서 포신의 수명을 관리하는 독보적인 제어 기술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체계가 새로운 기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이미 수천 대가 생산되어 검증된 플랫폼 위에 첨단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유지보수 비용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반전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비단 성능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랐습니다.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이전하며 그 나라의 방위산업 자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죠. 독일과 이탈리아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폐쇄적인 연합을 결성할 때 한국은 유럽의 개별 국가들과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영리하고도 따뜻한 전략이 유럽 방산의 견고한 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포 시장에서 K9이 폭풍을 일으켰다면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는 천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에스토니아 국방부 근처에서 물류 업무를 보던 당시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단연 미국의 하이마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신출귀몰하며 러시아군을 떨게 했던 하이마스는 모든 유럽 국가의 선망 대상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자 미국 로키드 마틴의 생산 라인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당장 러시아의 위협 앞에 화력이 절실했지만 미국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차가운 통보뿐이었습니다. 그때 에스토니아 지휘관들의 시선이 향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제보다 좋을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실제 재원이 공개되자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천문은 하이마스보다 2배나 많은 화력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마스가 한 번에 1개의 포드만 실을 수 있다면 천문은 2개의 포드를 장착해 로켓이나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펀치 한 번 날릴 때 한국의 천문은 양손 펀치를 날리는 격이었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군사 전문가들은 천무의 범용성에 경악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로켓 발사기가 아니라 유도미사일부터 시작해 적의 기갑부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까지 현장의 요구에 맞춰 즉각적으로 탄종을 교체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수출을 까다롭게 통제하거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구매국이 원하는 사거리와 탄도 옵션을 최대한 존중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메리트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폴란드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찾아왔습니다. 폴란드가 하이마스와 천무를 동시에 운용하며 신속 대응은 하이마스가, 압도적인 화력 지원은 천무가 맞는다는 전략을 발표하자 에스토니아 내부에서도 천무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지금 계약하면 내년에 바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였습니다. 저는 한국산 천무가 항구에 도착해 하역되는 장면을 상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니라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방 방산의 거인인 미국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파트너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한국 방산의 현장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느꼈던 지점은 단순히 무기가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보여준 책임감과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에스토니아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면에는 과거 한국이 겪었던 아픈 역사와 이를 극복하며 쌓아온 독자적인 기술력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기술진은 시제품 제작 당시의 비화를 들려주며 한때는 해외 기술을 참고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독자 기술로 승화시켜 우리만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정신은 무기 인도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계약서상의 조건만 따지며 납기를 미루거나 가격을 올릴 때 한국은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려 약속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에스토니아 항구에 한국산 장비들이 줄지어 내리는 모습을 보며 현지 군인들이 보낸 그 경외 섞인 박수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샀다는 기쁨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유럽의 맹주들이 기술연합을 결성하며 견제구를 던졌지만 이미 현장의 마음은 한국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유럽에서 목격한 이 거대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K9이 유럽의 표준을 다시 쓰고 천무가 하이마스를 뛰어넘는 성능으로 안보 공백을 메우는 과정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K9이 끝났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K9과 천무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도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단순한 수출품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유럽 동부전선의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곳 유럽에서 한국 무기들이 당당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혐오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의 일원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약속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 방산이 써내려갈 그 가슴 벅찬 기록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유럽 현지의 긴박한 소식과 한국 방산의 활약상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기술력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생생한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